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방송을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사로 바로 넘어갈까 합니다. 5월 12일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1.46%, 다우존스가 0.83%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무려 3.18%나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역시 2.48% 떨어졌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그 미국 주식 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다 처음에는 녹색을 보이다가 이제 중반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자, 초반에 기세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반등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하나 있죠. 바로 CPI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뉴스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처럼 인플레이션 4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8.3%라는 기대 이상의 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힘없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갔다. 4월 달에 올라갔다는 거죠. 3월 달에 8.5%라는 무시무시한 추세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꼭지를 찍고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한테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그런 수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왔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요, 전반적인 그 측정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나 이 재화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가 C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8.3%라는 가파른 상승을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존스에서 예상했던 바는 8.1%였으니까 0.2%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월 달보다는 약간 증가 추세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CPI의 그 상승 추세가 8.5%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0.2%는 떨어졌다는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3%라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1982년 여름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음식물, 그 식료품이죠. 식료품과 에너지 부분을 빼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코어 CPI라고 부르거든요. 코어 CPI는 한국말로 근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그 다우존스에서 예상했던 바는 6.0%였거든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0.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먼스 오버 먼스니까 3월 달과 4월 달의 물가를 비교해 봐도요, 0.3%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CPI가 그랬다는 거고요. 전망치는 0.2였는데 이거보다 0.1% 더 올라갔죠. 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0.6%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0.6%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죠.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치는 0.4였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추세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마켓이,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만 해도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줬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국채 금리도 갑자기 올라갔죠. 보시는 것처럼 10년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3.03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그 리세션이 올 것 같다는 걱정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CPI 그 지수를 좀 낮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보다 더 높은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CPI 관련해서는요,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막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언제쯤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모르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언제쯤 바닥을 찍게 될지, 여기 관련된 기사에 저도 모르게 많은 관심이 가게 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장밋빛 미래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투자 기관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그 바닥은 조금 멀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어떠한 그 논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orst of sell-off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하락장의 가장 최악의 그 상태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끔찍한 이야기를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그 고통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도 바닥을 찢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장기화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기로 계속해서 리스크 오프니까 이 위험 자산을 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고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계속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미국 주식 시장이 아직 가장 낮은 그 포인트를, 바닥을 2023년까지는 찍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내에 바닥을 찍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마이클 칸트로위츠고요. 자, 마이클 칸트로위츠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러한 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이러한 예상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커다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칸트로비츠라는 전문가는 또한 여러 가지의 사인을 지금 제시한다. 따라서 그냥 예상이 아니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으려면 오래 남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근거가 숨어 있을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마켓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그 근거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S&P 500의 하이베타 인덱스라고 합니다. 하이베타 인덱스는 뭐냐면요. S&P 500은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가 들어가 있는 지수죠. 이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커다란 100개의 기업을 따로 뽑아서 이들의 변동 지수를 따진 것을 하이베타 인덱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베타 인덱스가 아직까지 리세션의 그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이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들이 아직 마음껏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가 또한 얘기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베타 인덱스를 가진 주식들이 지금 현재 22% 정도 더 빠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에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것을 하이베타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변동성이 가장 낮은 100개의 종목을 로우 볼라티빌리티 인덱스라 그러는데,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22% 정도 주가가 더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베타 벤치마크가 보통은 22%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세션 같은 게 오게 되면요,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봤을 때 보통 이 두 그룹의 차이가 22%보다 더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야지 이 바텀이 다져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두 번째 시그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Purchasing Managers Index입니다. 줄여서 PMI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신 분들은 최근 들어서 PMI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 이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PMI 지수가 보통 50 이상에 머물게 되면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50 이하로 떨어져야 경기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PMI가 50 이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리세션이 시작되기에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텀이 한 2020년 중순, 따라서 2023년 중순, 따라서 내년의 중순 정도 돼야 PMI가 그 바닥을 찍을 것이다.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전문가에 따르면 이렇게 PMI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EPS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PMI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 구매자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구매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지금 경기가 계속 좋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오더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인벤토리도 쌓아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즉 기업들이 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EPS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PMI 지수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게 빠지려면 한참 남았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증시의 하락은 아직까지도 장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두 가지의 인디케이터, 즉 뭐 가리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수, PMI 지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높은 이 종목들이 아직 마음껏 빠지지 않았다. 더 빠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아직도 이 최악의 장이 바닥을 찍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파이퍼 샌들러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기사랑은 약간 다르죠. 어제 기사에 따르면 한 25% 정도 떨어지면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한 5개월, 7개월 걸쳐서 끝날 하락장이 아니다.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1년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 있는 하락장이다라고 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람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차트는요, S&P 500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S&P 500이 지금 최고점을 찍은 게 2021년 12월 31일, 12월 말이었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보면요, 17.4% 정도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조정장, 조정장이라고 불러야죠. 왜냐하면 20%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을 조정장이라고 부르는데, 17.4% 정도 떨어졌고 현재 이 조정장이 한 5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7%가 20%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베어마켓의 정의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최고점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베어마켓으로 떨어지게 되면, 진입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던 S&P 500을 얘기하는 거고요. S&P 500 인덱스가 16%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이제 오늘 떨어지면서 17.4%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고점에서 17.4%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굉장히 가까워졌죠.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 것이 20% 이상 떨어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한 2.5%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베어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베어마켓에 진입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는요, 총 14번의 베어마켓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치를 보면 S&P 500은요, 보통 베어마켓에서 30% 정도 하락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베어마켓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냐면 최고점에서 최하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데 359일 정도가 중간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46년이 첫 번째 있었던 베어마켓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 찾아왔던 베어마켓, 뭐 그 이후에 1948년, 1956년, 뭐 최근에는 1973년 제가 태어났던 해고요. 1980년, 87년, 2000년, 2002년, 2007년, 2009년, 2020년이 마지막이었죠. 우리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가가 33.9%나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두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30%에서 한 25%, 27% 정도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중간치를 계산해 보니까 보통 베어마켓은 30% 정도 떨어지더라라고 통계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어마켓이 과연 얼마 정도 지속되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중간치가 359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디안은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치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굉장히 한 군데에서 지나치게 좀 오래 지속이 되면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따라서 평균보다는 중간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7% 정도 떨어진 것이 S&P 500인데 여기서 한 2, 3% 정도 더 떨어지면서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하면 한 10% 정도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어마켓은 보통 30% 정도
정도 하락을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 한 5개월 정도 이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S&P 500이 과연 베어마켓으로 진입하는가 진입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만약에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기업들이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잘 지탱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좀 그 추천 주식들이 나와 있거든요. CNBC 프로에서 어떠한 그 단계를 통해서 이러한 주식을 선별을 했냐면 세 번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베어마켓 세 번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2020년, 2009년,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에 지속됐던 베어마켓 세 번을 한번 조사를 해서요. 이 마켓 중에 단 한 번도 20% 이상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는 이러한 주식들을 발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식들 중에서 올해도 아직까지 20% 이상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는 이런 주식을 선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랭킹은 어떤 식으로 매겼냐면 이 주식들 중에서 가장 메디언 리턴이 좋은 따라서 과거 4번의 그 베어마켓이 지나왔을 때 가장 수익률이 뛰어났던 그 순서대로 여기에 랭킹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최근에 발생했었던 그 베어마켓에서 단 한 번도 주가가 20%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순위를 보시면 가장 그 중에 최근에 있었던 그 베어마켓 도중에 수익률이 좋은 순서대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어마켓 위너라고 나와 있는데 최고의 위너는 누구였냐면 월마트였습니다. 티커 네임은 WMT고요. 두 번째로 좋은 방어주는 GIS, 제너럴 밀스, 세 번째가 CPB입니다. 캠벨 숲 컴퍼니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는 CLX, 클로럭스 컴퍼니, 다섯 번째가 GILD, 길리아드 사이언스고요. DLTR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달러트리, CACD는 처치 앤 드와이트 컴퍼니고요. 마지막으로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만드는 회사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인더스트리를 보시면 소속된 산업이죠. 이 산업을 보시면 단 한 종목 GILD만 헬스케어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다 소속이 같습니다. 다 하나같이 컨슈머 논 시클리칼이라고 써 있죠. 자, 컨슈머 논 시클리칼이 뭐냐면요. 순환하지 않는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즉 필수 소비재를 얘기하죠. 따라서 리세션이 오건 경기가 나빠진 건 간에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좋은 방어를 해냈다. 그래서 베어마켓에도 많은 주가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월마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슈퍼마켓 체인이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슈퍼마켓은 가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숲을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달라주리라는 기업은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저가의 그런 할인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콜게이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치약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나빠도 영업이 지속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역시 이런 리세션이 오게 되면 베어마켓이 오게 되면 잘 견뎌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미국 증시의 하락 추세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쇼피파이인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쇼피파이의 CEO가 이번에 $10,000,0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쇼피파이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10,000,000면 엄청나게 커다란 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환전을 하면 한 120억 원 정도가 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이제 쇼피파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지만 1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죠. 자, 이번 쇼피파이의 그 CEO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은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미시 잔이라는 사람이 트윗을 알렸습니다. 굉장히 좀 위대한 기업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그레이트 리더니까 위대한 그
지도자들,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토비 그리고 할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early days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토비는 이제 쇼피파이의 CEO고요. 할리라는 사람은 쇼피파이의 프레지던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전략적인 그 자산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좀 오버 로테이트 했다는 것은 지금 쇼피파이가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좀 트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트윗에 답을 달았습니다. 누가 달았냐면요, 바로 토비, 아까 말씀드린 그 CEO가 다른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미씨라는 사람한테 일단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네가 얘기한 거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지금 시장이 좀 로테이션이 너무나 많이 갔다. 따라서 성장주들, 테크주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깜짝 공개를 했는데 10 밀리언,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000 정도의 가치가 있는 쇼피파이의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It's time to buil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자, 로켓을 만들 시간이다. 로켓은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그런 주식 시장에 타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지금은 좋은 줍줍의 기회다라고 여기 지금 좀 재미있게 익살스럽게 표시를 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기업의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 때는요,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새로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집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부자가 이렇게 큰 돈을 투여하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내가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 좋은 성장을 거둘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쇼피파이의 CEO 토비가 이렇게 $10,000,000라는 자비를 들여서 쇼피파이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든든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요, 구글의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뭐 구글도 이제 애플처럼 해마다 한 번씩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혁신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 하나가 전해졌는데, 그동안 굉장히 좀 소문만 무성하고 실존하는지 실존하지 않은지 잘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스마트워치가 드디어 확정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구글의 I.O. 디벨로퍼 컨퍼런스 키노트가 수요일 날 있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그 구글의 자신이, 그러니까 구글이 직접 만든, 원래 이제 피빗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스마트워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구글의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애플워치랑 대적할 만한 구글의 신기술로 만든, 정말 구글 표죠. 구글의 그 브랜드를 단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워치의 이름은 픽셀워치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픽셀워치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계다. 그리고 인사이드 앤 아웃이니까 구글의 기술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쯤 출시가 될 거냐면 이번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딥 인티그레이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핏이라는 회사를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인수했던 삐핏의 기술력, 그리고 구글이 가진 기술력을 통합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워치가 이번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웹사이트로 지금 왔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만나볼 수 있는 구글표, 구글의 브랜드를 단 스마트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픽셀워치라고 이름이 써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한 가지 특성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픽셀 워치도 애플 워치처럼 비슷한 기능을 다 갖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컨택트리스 페이먼트라는 것은 뭐 구글 페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워치를 가지고 페이먼트를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글 맵하고도 당연히 이제 연동이 돼 있겠죠.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하고도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됐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쇼케이스 스마트 홈 컨트롤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홈이 가정에 이제 보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스마트 홈이라는 혁신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추가 좀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홈 시대를 열어가는 한 가지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거죠. 인도어 온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계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일러의 온도 같은 것도 다 이 스마트워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절을 하면 좋겠죠.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워치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과연 애플워치에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이 보장이 될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디즈니의 어닝 결과 소식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 주식 중에 하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폭락을 하면서 디즈니의 어닝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자, 이번에 프레스 릴리즈를 보시면 2분기 논갭 EPS가 1달러 8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전망치보다 11센트가 모자랐거든요. 따라서 아쉽게도 어닝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은 19.24 빌리언이라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발표했고, 작년하고 대비하면 23.3%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는 달성하지 못하고요. 또 미스가 났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미스, 그 매출도 미스가 났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3.6%나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 디즈니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디즈니의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수가요, 지금 2021년 4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분기 만에 137.7 밀리언으로 전분기에 129.8 밀리언보다 껑충 뛰어 올랐다. 자, 넷플릭스의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넷플릭스는 오히려 구독자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치를 던져줄 때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추가적으로 잃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우리는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의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매출이 19.24가 나왔는데요. 19.24 빌리언 중에 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메디아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은요, 13.62 빌리언이라는 매출을 창출을 했고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주제 공원, 그 테마탁이죠. 테마파크에서 만들어진 매출은 6.65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규모를 좀 비교를 해보면, 아, 디즈니는 정말로 이제 미디어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미디어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의 그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송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좀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의 반등이죠. 그래서 언제쯤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계기는 여러 개가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된다는 소식, 아니면 이 CPI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지금 그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그 CPI 지수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힘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8% 넘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CPI의 그 구체적인 세그먼트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마지막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내일은요, 조금 시간 많이 확보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리고 많은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ut of course, Kiko, the big story of the morning dropped at 8:30 in the morning. The Consumer Price Index showing prices increasing by 8.3% on a year-over-year basis. If you strip out those more volatile components of pricing like food and energy, it actually clocked in somewhere just above 6%. Now, people who are looking at this on a year-over-year basis might be saying, well, that is slower than the 8.5% figure that we had seen in the month of March, so maybe that's good. But look, either way you cut it or slice it, 8% year-over-year inflation. People are feeling this. And gasoline prices went down between March and April, but you look at eggs, for example, up 10% on a year-over-year basis. These are the types of things, even if you strip them out from core, that Americans are feeling. Yeah,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grocery prices in just a bit, but let's kind of break down some of the numbers here in terms of what we got from the report today. The biggest increases we saw right there, Brian mentioned the eggs, but let's also talk about transportation, airlines. Airline fares jumped 18.6% in April. And I know, you and I both, I'm imagining when you've been searching for those summer fares, it's already a tough few months in those peak summer months, and now we've been seeing that as well. I am curious to see, when you look at where the declines were, the energy index overall down 2.7% in April. That's after rising 11% in March. So is that potentially a sign that things are starting to peak? And obviously, we don't want to make too much of 1 month's report, but so much of these price increases we've seen have come from the energy side. It has come from the energy side, but at the end of the day, let's say, for example, you are a company that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experienced the higher energy prices. You've passed on those prices to your consumers. If consumers are buying them, you're not going to then suddenly drop the price just because your energy input has gone down. You know that you can pass on those price increases, so you're going to continue to charge at those higher rates. So I think that when we talk about inflation, when you take a look at the core number, what was interesting was that it actually clocked in at 0.6% on a month-over-month basis. That was an upside surprise in addition to the headline numbers that we had seen. So even the core CPI, when you strip out energy, like you were mentioning, is still coming in very hot. So even though people might be pulling some strings from this report and saying, well, it's possible that maybe we saw a peak in inflation in March, it's kind of the jury's still out on whether or not a lot of these things are going to continue to fade, because at the end of it, it's not just food and energy that's going up. Well, it's interesting you mentioned that you think, even those who have passed through the cost from energy will keep those prices there, because one of the things we've been talking about for some time is, what is that tipping point for consumers where they start to say, well, this is just too high. Yep. I would argue in some cases, groceries, which we're going to talk about, in some areas that's already started to happen. Yeah, and one thing too that's kind of worth watching over the medium term is owner equivalent rent, right? So we actually saw that tick up pretty remarkably to 0.5% of a month-over-month increase. That doesn't sound like a lot, but when you consider that rent and mortgage payments are such a substantial part of an average household's expenditures, what is that going to do over the long term? Now, this is something, the tick up that we've seen in owner equivalence rent, at least in the CPI, is a trend that we actually have not started to see until the spring of this year. So we know that the home price appreciation, which rapidly happened over the course of last year, that probably spells out further increases in that rent component of this inflation. What does that do in the future? Does that crowd out the ability to spend? Actually, that could be a counter-cyclical component that if people are spending more on rent, that's actually going to force them to spend less on other types of goods. That could be a very interesting dynamic to watch for in the future inflation report. Well,